서류 케이스에 붙은 태극마크 하나 때문에 미국 연방판사가 죄수 취급을 받은 채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 속에 흐르는 자신의 한국 유전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아주 잘 알고 있던 그녀는 그렇게 단 30분 만에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윤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현재 워싱턴 DC에서 연방판사로 재직 중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가장 힘든 윤리 및 국가 안보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화요일 아침에 받은 모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션 시작 10분 전에 저는 평소처럼 제퍼슨 연방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가방과 폴더를 엑스레이 벨트에 올려놓고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스캐너를 통과했죠. 그러다 랭스턴 보안 총괄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 비켜주세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는 오만한 표정을 지을 뿐 제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폴더를 집어들고 저를 향해 공격적으로 내밀더군요. 그저 평범한 검은색 가죽 케이스였는데 구석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자신들의 국가를 기념하는 소소한 기념품들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쯤은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흔한 광경이에요. 특히나 한국인들이나 한국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조국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한국은 현재 어딜 가나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기에 몇몇 미국인들은 제 정체성을 부러워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랭스턴 팀장은 마치 범죄의 증거처럼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당신은 현재 외국의 상징을 들고 연방법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 태극기 스티커 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부적절해요. 저는 혼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스티커일 뿐이에요. 제 개인 폴더에 붙어 있어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이곳에 가져왔어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도 말이에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죠. 더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외쳤죠. 제가 동양인이라 그러는 건가요? 이 스티커는 제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다른 판사들은 매일 영국 국기나 아일랜드 국기가 그려진 핀을 달고 이 법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한 백인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죠. 하지만 오래된 폴더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태극기가 갑자기 문제가 되었네요. 랭스턴은 제 말에 답변을 하기는커녕 이내 보안팀장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대꾸를 한다며 저를 강제로 보안실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종류의 왜곡이 용인되고 어떤 종류가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 저는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럽더군요. 이곳은 제 일터이자 제 일상인 곳이에요. 그런데 제 일상은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만한 백인 여성에게 짓밟힌 꼴이었거든요. 제 신분증을 내밀어도 봤지만 그녀는 동양인이 이곳 법원에서 일하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제 신분증을 그대로 땅에 던져버린 채 저를 강압적으로 보안실로 끌고 갔죠. 그렇게 도착한 보안실은 작고 어두웠고 벽에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책상과 금속 의자 2개만 달랑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서 휴대폰, 노트북 등 모든 물건들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갔고 심지어 제 가방을 폭력적으로 책상에 쏟아내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제가 예의를 지키라며 항의하자 그녀는 제게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봐, 이곳처럼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는 거 몰라? 이 말은 당신은 내게 적극 협조하며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야. 끽해봐야 이곳 법원에서 변호를 맡은 싸구려 변호사 주제에 도대체 왜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야? 그렇게 뻗대다간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걸? 그러면서 그녀는 모욕적으로 제 뺨을 툭툭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이곳의 연방판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제 신분증을 보지도 않고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것 자체가 그녀는 동양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녀는 제 앞에서 쏟아낸 가방에서 나온 것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영장도 없고 그럴듯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법 세미나나 사건에 대한 개인 메모와 사건 발언으로 가득 찬 제 오래된 한글 메모장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마치 그것을 반역의 증거인 것처럼 들어올리더군요. 당신, 민감한 사건 노트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요즘 미국의 수많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인 엔지니어가 도맡아 일을 처리하고 있던데 당신도 이러한 스파이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한숨을 쉬며 반응할 뿐이었죠. 일단 한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각종 인프라 사업을 도맡고 있는 건 그만큼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증거예요. 이들은 스파이가 아닌 미국 정부의 도움 요청으로 파견된 인력들이죠. 또한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고 그런 제가 영어보다 편한 한국어로 메모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한국어 메모를 했다는 점을 어떻게 스파이와 연관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민감 국가는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나 저는 중국 출신이 아니고 제 사적인 메모를 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분명 차별적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그게 그거지 뭐. 비공개. 그것도 한국어로. 어쩌면 당신은 스파이거나 연방 법원을 날려버리려는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 비밀스러운 정체불명의 언어로 메모를 하고 있지. 마치 비밀 지령처럼 말이야.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 모욕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굴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 지갑을 열더니 제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거든요. 멋진 의상이군. 그녀는 사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때까지 이 사진은 내가 맡고 있도록 하지. 어쩌면 이 사진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그녀는 조롱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구겨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대충 처박아 버리더군요.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일했던 마이클 하그로브 경관이 들여다보더군요. 분명히 그의 눈은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당연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제 소지품들, 랭스턴이 거만하게 소리치며 저를 내려다보는 장면은 이곳에서 일하는 무고한 제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대우였어요. 하지만 그는 시선을 낮추더니 이내 못 본 척을 하며 그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복도 창문 너머로 또 다른 인물이 지나갔습니다. 제닌 박스터 서기. 저희는 수없이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속도를 늦추고 잠시 응시한 다음 역시나 못 본 척을 하려는지 속도를 높이더군요. 그녀도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었어요.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에 잠식당한 국가이자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곳이죠. 그리고 침묵을 지키려는 허락이 그녀에게 모종의 자신감과 힘을 주었는지 랭스턴은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저를 공격하더군요. 이봐요, 무명 변호사. 조언 하나 하지. 여기는 미국이야. 미국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겠네. 그녀가 제 연방판사 신분증을 봤다면 제가 이런 수모를 겪는 일 따위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끝까지 저를 무명의 변호사나 이곳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에 찬 태도를 보면 보안팀장의 이러한 차별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게 분명했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그녀의 편견적인 태도 때문에 고통받았겠죠. 심지어 제가 끝까지 그녀의 억압적인 신문에 굽히지 않자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 대한 더욱 차별적이고 엄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제 가죽 케이스에서 멋대로 태극기를 박박 긁어내더니 이내 항의를 하는 제 가슴팍을 밀며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나는 이곳 법원에서 근무하는 보안팀장이야. 그리고 너는 내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도대체 내까지 게 뭐라고 아직까지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를 노려보는 거야?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읊조릴 뿐이었죠.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판사봉을 잡기까지 미국 내에서 숱한 고난을 겪어왔고 제게 그런 차별의 시련을 안겨줬던 사람들은 전부 정의에 의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거든요. 그녀가 제 무궁화 조화를 발로 밟아서 망가뜨렸을 때도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
저는 그것을 제 정체성이자 뿌리로 여기며 늘 가방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누가 죽은 꽃을 연방 법원으로 가져오지? 바보 같긴. 그녀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수록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구부리고 남은 무궁화 조각들을 회수했거든요. 꽃잎이 으스러지고 줄기가 부러진 조화를 줍는 저를 본 랭스턴은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지켜보더군요. 내가 맞춰보지.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꽃은 내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회복력? 너희 나라의 고대 왕조의 정신인 거야? 그래봤자 상관없어. 여긴 미국이야. 그러니 너는 미국인인 내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그녀의 오만하고 차별적인 눈빛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잘 알았기에 그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가를 치르게 됨을 통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차별의 씨앗들이 전부 사라지고 당신의 본보기를 통해 수많은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라며 침착하게 읊조릴 뿐이었어요. 랭스턴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간청하고 결국 자신에게 무릎을 꿇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저를 기소할 범죄는 없었습니다. 밀수품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는 저를 이곳 독방에 가둬둘 어떠한 명분도 시간도 없었어요. 그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를 꽉 깨문 채 선심 쓰듯 좋아, 가도 돼라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법정이 시작되었죠.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꽤나 큰 민권 사건이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랭스턴은 검찰 벤치 근처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늘 그랬듯이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듯 행동했죠. 그녀는 아직 피고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안 증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재판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제가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을 맡았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랭스턴은 제가 그저 하급석이나 무명 변호사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허를 찔렀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랭스턴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메모장에 낙서를 하고 있었고 아직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연방판사의 검은 가운을 입고 회의실 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석에 앉았을 때 랭스턴이 쥐고 있던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부정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흘겨본 다음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착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랭스턴은 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온몸이 얼어붙은 그녀는 그럴 수가 없던 모양이었죠. 랭스턴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에 핏기가 빠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겼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 김서윤이 주재합니다. 랭스턴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한결같이 차분했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랭스턴은 이렇듯 갑질을 하던 상황에만 익숙하고 심판을 받는 상황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지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죠. 랭스턴은 더 이상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권위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벤치 뒤에 앉아 날카로운 가운을 입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녀는 가만히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거든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너무 세게 물을 스쳤습니다. 물 한 잔이 기울어지고 덜컹거리며 인쇄된 성명서 전체에 쏟아졌습니다. 랭스턴은 안쓰러움을 유발할 정도로 기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차분하고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이 건물의 보안요원에 관한 절차적 위법 행위, 민권 침해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사건 번호 24-4314를 심리할 것입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랭스턴 씨, 당신은 차별, 개인재산 파괴, 인종 괴롭힘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중요한 증인이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을 인정하십니까? 랭스턴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불을 지른 아이처럼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별자에 대한 관용 따위는 베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위해 이름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요. 그녀는 침을 삼킨 후 마침내 제시카 랭스턴, 국토안보부 연락관, 제퍼슨 연방법원에 배치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사법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모든 단어를 신경 써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랭스턴은 이번에는 재빨리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를 불러주세요. 첫 번째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미나 씨, 히잡을 쓰고 있는 법원 속기사였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미나 씨, 랭스턴 경관과의 만남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마이크를 천천히 조정했습니다. 랭스턴은 제 머리 스카프가 얼굴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제 머리 스카프를 제거하라고 강요했고, 그러지 않는다면 새로운 심사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급휴직을 강요했어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죠. 신고를 해봤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사부에서는 그녀의 권한 내에 있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고 결국 저는 직장을 잃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소시민이 그녀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김 판사님을 보니 이런저라도 늘 침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 배심원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증인도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리처드 그린, 68세로 은퇴한 흑인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지팡이를 방패처럼 쥐고 있었어요. 배심원 임무를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핀이 달린 재킷, 터스키기 에어맨 휘장을 입었어요. 랭스턴은 그것이 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2차 심사로 데려갔습니다. 제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알몸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아프간 파병 문신을 보고 이 문신은 감옥에서 한 거냐라고 묻더군요.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그녀는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저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더군요. 배심원들과 청중들은 그 즉시 랭스턴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당연했죠. 미국에서 파병 군인은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존재고 그러한 전직 파병 군인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비판받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침묵이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재판을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청중들도 이번 재판에 동참하기 시작했거든요. 24세의 네팔 청소부 직원 다와 씨는 목소리를 떨면서 외쳤어요. 저녁에 보안 라운지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는 억양은 두툼했지만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랭스턴이 저에게 와서 왜 커피잔을 만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 커피잔을 훔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를 범죄자 취급했죠. 법정에는 다시금 야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잠시 쉬더니 계속했어요. 그녀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이유 없이 저를 비난하더니 이내 저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했어요. 제가 백인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죠. 그 후 32세의 미혼모이자 법원 음식 판매업자인 제스민 프라이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녀는 식당 옆에 자주 오곤 했어요. 제스민은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오염되지 않은 것을 가져갈게요. 당신이 만지지 않은 음식이 뭐죠? 라고 크게 말하곤 했죠.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혔습니다. 그녀는 늘 제게 적법한 허가증이 있는지, 영주권 등의 증빙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늘 불청객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이미 9년 동안 랭스턴에 대해 제기된 27건의 공식 불만사항,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수상한 증거들을 입수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제 뒤 화면에는 불만 제기 날짜, 피해자 이름, 이메일 등 타임라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제가 말했습니다. 공식 불만이 제기되어도 이 사건들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이유 없이 묵살되곤 했습니다. 종종 신고자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았죠. 랭스턴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랭스턴은 모든 민원을 스스로 분류했습니다. 그러고는 평가서에 임의적으로 서명했어요. 그녀의 권력은 이 벽 안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힘은 금이 갔습니다. 저는 현재 법정에 나온 몇 명의 용기 있는 증인들 외에 그녀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모든 민원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랭스턴의 갑질과 차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드러낼 것이니까 말이에요. 랭스턴은 벌벌 떠는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이번 판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있어 정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은 시작도 안 한 상태라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그건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방패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사건, 즉 그녀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저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차별 사건이었습니다. 랭스턴은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자 저를 CCTV가 없는 방에 가두고 차별행위를 일삼았기에 해당 사건은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었죠. 그나마 있던 목격자들도 전부 저를 외면해버렸거든요. 그러나 그 소리가 법정 내부에 울려 퍼졌을 때 랭스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법원은 당신 같은 중국인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내게 복종하는 것이 좋을걸?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내 언어는 마치 테러리스트의 글자처럼 생겼어. 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게 바로 당신 같은 소수자들이 하는 짓거리지. 랭스턴은 도대체 CCTV가 전혀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음성을 따낸 것인지 몰라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영상 하나가 추가적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죠. 그녀가 제 가방에서 무궁화 조화를 꺼내어 바닥으로 튕겨내어 밟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툭툭 건들며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영상까지 전부 송출되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방은 분명 CCTV가 없는 방이라고. 당신 불법 촬영이라도 했단 말이야? 이건 불법적인 증거 입수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랬죠.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IT 부서는 조명 점검 중에 B17 구역에 임시 모션 작동 천장캠을 설치했습니다. 영상은 백업 서버로 오프로드되었죠. 랭스턴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 분명 조작일 거야. 당신은 인종, 언어, 국적에 따라 연방 판사를 모욕하면서 국가 상징을 밟았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고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제가 판사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당신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모두가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수년간의 불법적인 차별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니 어떤 기분이 들죠? 이젠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말했듯이 말이죠. 이쯤 되자 랭스턴은 미친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외치더군요. 이것은 마녀사냥입니다. 조작된 자료라고요. 저는 한 손을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그 명령의 힘, 분노가 아니라 권위로 전달된 힘은 중력 자체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그녀를 의자에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배심원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경멸도요. 단순한 차별뿐만 아니라 갑질과 모욕도 말입니다.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도덕적 타락도 전부 보셨을 것입니다. 랭스턴의 눈은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이건 안 돼. 나는 미국인이고 그리고 백인이라고.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편견이 그림자에 의해 보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는 나름의 빛이 있습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운을 곧게 폈습니다. 법원은 제시카 랭스턴 경관의 표적 인종 괴롭힘, 재산 훼손, 사법 방해, 고의적인 권력 남용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랭스턴은 소리내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원의 재판장으로서 연방차별금지법에 따라 형사기소가 진행 중인 그녀의 권한을 즉시 정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랭스턴은 의자에 쓰러졌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정해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일어날 수 없었죠. 그녀가 그렇게나 자부심 있어 하던 배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때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무기화해온 모든 자신감은 그녀의 몸에서 사라지고 아무도 그녀를 만질 수 없다고 믿었던 여자의 속이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소리내어 읽고 연방 지휘의 공식 정지를 승인했을 때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무너졌고 한때 명령을 외쳤던 여성은 이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평범한 베이지색 죄수 점프슈트로 대체되었고 연방 경관휘장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제시카 랭스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인종차별, 문화적 의도를 가진 사유 재산의 파괴, 연방 직장법에 따른 언어 및 신체적 괴롭힘, 연방 권한 남용, 사법 절차 방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연방 경찰 내부 조사 중 위증, 당신은 의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억압하고 굴욕감을 주며 파괴하기 위해 힘을 남용했습니다. 이 법원은 귀하에게 첫 6년 동안 가석방 자격 없이 연방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귀하는 미국에서 정부, 공무원 또는 보안 허가를 받은 직책을 영구적으로 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연방 정부의 연금과 퇴직금이 박탈됩니다. 귀하의 인적 사항은 즉시 국가민권남용등록부에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권한 하에 이전에 불만이 제기된 모든 개인에게 법률 대리인이 연방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할 것입니다. 랭스턴은 더욱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문화적, 국가적 신성 모독을 인정하여 이 판결은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되어 연방 기록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목표로 삼은 죄 없는 공동체들은 이제 당신의 이름을 딴 정의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바 아니었나요?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권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가족들조차도 말이에요. 당신은 드디어 권위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남용자로서 말이죠.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집행관이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랭스턴은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난 아직 연방경관이야. 난 아직 연방정부라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안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철 쇄고랑 한 쌍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목줄에 묶인 개처럼 처절하게 끌려갈 뿐이었죠. 그녀의 시선이 청중석과 증인석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히잡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었던 속기사 아미나 씨, 그녀가 등 뒤에서 비웃으며 범죄자 취급을 했던 흑인 베테랑 리처드 그린, 그리고 아시아계 청소부와 흑인 직원 및 이름 모를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저까지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찢어버린 모든 페이지, 그녀가 조롱한 모든 기도, 그녀는 무력한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배지를 번쩍였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괴물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집행관이 그녀를 밖으로 안내하고 고개를 숙이며 서투른 발걸음을 내딛는 동안 법정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환호는 없었고 야유도 없었어요. 정의의 무게가 마침내 전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랭스턴이라는 괴물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명확한 이유 없이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금 일자리를 찾았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드디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로 오랜만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검은 가운을 벗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방패로서 진정한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꾸만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랭스턴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침묵시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이상 침묵하기를 거부한 한 여성, 즉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국의 문화에서는 불의가 찾아와도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피 속에는 틀림없이 그러한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저는 기필코 이러한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며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